가지를 저희들이 엑기스만 뿌려가지고 총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강의 가보게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청에서 하는 시 창작 교실 강의를 맡은 시인 최영미입니다. 적어도 세 개의 명시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나는 정말 안 외워진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교양인이라면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시 같은 것을 썼다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는 기다려야만 한다. 평생을 걸고 가능하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긴 일생을 걸고 의미와 꿀을 모아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10줄 정도의 좋은 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시는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인용문을 따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시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감정이 풍부하면 시 쓰는데 도움은 돼요. 막 솟아날 테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니까 도움은 되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만큼 시를 씁니다. 흔히 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살아온 만큼 보인다. 그리고 살아온 만큼 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은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저한테 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엔 그런 질문 받으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시인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좀 오만했습니다. 오만한 시인이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타고난 시인이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훌륭한 시를 많이 쓰진 못해요. 물론 한두 편은 그냥 저절로 우러나는 거 써서 시가 되겠지만 시인으로 30살, 40대, 오래 살았네, 50대까지 보내려면 시를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노력한 만큼 시가 다듬은 만큼 시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씁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써라. 그거 외엔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좋아해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읽으려면은 뭐 숙제가 진다고 읽겠어요? 자기가 시를 좋아해야 되고 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 당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능을 많이 타고났더라도 자기가 그 재능을 모르고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많이 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점점 더 중요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은 자신만의 눈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대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바로 시인이에요. 시를 안 쓰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피카소가 한 말이 있는데 피카소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당신 어쩜 그렇게 천재예요. 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 막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화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물으면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모두 시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그 사물의 어떤 핵심을 바로 들어가요. 빙 애들라 가지 않고 바로 깨뚫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과 아이들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 조카랑 어릴 때 조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조카가 학교 가기 전에 그 한 말들을 생각하면 걔가 정말 뛰어난 시를 많이 썼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 못한 게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를 기억해서 제가 제 시의 소재로 삼았어요. 써먹었는데 어떤 거냐면 줄기세포 유행할 때 무슨 박사님 있었죠?
막 이제 어느 날 때 제 조카가 걔가 한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춘천 살 때인데 제가 이제 가끔 전화를 해요. 춘천에서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은 걔가 무슨 재밌는 말을 했니? 나도 같이 웃자. 그러면 동생이 이제 얘기해 준 건데 얘가 어느 날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줄기세포 막 나오니까 물어봤대요. 엄마 줄기세포가 뭐야? 이제 당황했겠지. 그래서 뭐 엄마 아빠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그랬대요. 너 같은 애를 아주 여러 명 만들어서 복제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대뜸 되게 기분 나쁜데? 기분 나빠하대요. 자기 같은 사람 여러 명 만들면 그게 첫 반응은 기분 나빠한 거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해줘야지. 자기 같은 애 많이 만들면 자기는 싫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데 하더니 자기 그 무릎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그 걔가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무릎을 다쳤어요. 놀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기분 나빠하다가 갑자기 자기 무릎을 딱 보더니 이러대요. 그래? 그런데 흉터는 복제하지 못하잖아. 상처는 복제할 수 없잖아. 제가 그 말 듣고 완전히 정말 저를 죽여주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리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시의 본질인 그 리듬과 긴장에 대해서 양주동 박사가 돌아가신 양주동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로 정리했습니다. 산문과 시의 구별은 근본적으로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물론 전혀 없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리듬에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의 리듬은 산문보다 한층 강조된 긴장된 것이 옳시다. 시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리듬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강조하고 긴장한 정서의 활동을 전합니다. 이분이 옛날 사람들이라 말이 좀 고투해요. 근데 아무튼 그 긴장, 정말 긴장 이것도 가르칠 수 없고 거의 훈련은 되지만 거의 그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못 하겠는데 일단 좋은 시는 우리를 긴장시켜주고 제가 보기에 좋지 않은 시는 우리 시인들끼리 용어로 저 시는 풀어졌다. 응? 뜨거운 물에 들어간 국수가락처럼 언어가 팍 풀어져서 우리를 긴장시키지 않으면 그 시는 우리가 그 시를 별로 감동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를 가장 긴장시킨 시가 있어요. 저를 긴장시킨 시는 뭐냐면 제가 질투심이 나는 시예요. 제가 보고 이거 내가 썼어야 했는데 죽었어요. 30살에 죽은 분이고 흔히 낭만주의 대가라 하는데 셜리가 쓴 시 종달새이라는 시가 있어요. 영어로 투어 스카이라크 SKYLARK 스카이라크 종달새에게 굉장히 긴 시예요. 긴 시인데 제가 저를 긴장시킨 딱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앞을 보고 또 뒤를 본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우리의 가장 진지한 웃음 속에는 약간의 고통이 배어있고 우리의 가장 달콤한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멋있죠? 긴장시키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씁쓸한 달콤한 흔히 이제 나중에 학자들은 셜리나 키이츠 같은 시를 가르쳐서 어떤 멜랑콜리 시고 낭만적이다. 그리고 그 우울한 달콤함, 씁쓸한 달콤함,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표현한 시인을 하는데 사실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이분 말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농담할 때도 약간 고통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웃긴다는 건 그 속에 어떤 인생의 뭐라고 표현하나 어떤 역설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찾았어요. 종달새가 우는 걸 보고 이 시인이 처음 그렇게 시작해요. 종달새 너는 참 정말 너의 소리는 너무나 순수하다. 우리가 인간들 세상의 소리는 뭔가 다 섞여 있는데 너는 정말 순수하게 한 노래를 하는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세상에 없는 거. 근데 이렇게 우리를 긴장시키는 시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좀 불행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촌철살인적인 시를 쓴 뛰어난 시인들이 몇 명 있는데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 정말 20명 제가 아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불행해서 대부분 다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은 30살에 죽고 나중에 제가 그 소개할 어떤 시인은 보들레르는 46살에 죽고 또 김수영 시인도 40을 못 넘겼죠. 47살. 신도엽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그런 그 일찍 죽은 요절한 시인들 그런 시와 작품을 보면 그들 인생을 이렇게 읽으면 감히 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나 오래 안 살아도 이렇게 멋진 시를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시가 될지 모르니까 안 되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농담인데 어머니가 이제 어릴 적에 그 제가 노는 걸 보고 어떤 그 점쟁이가 우리 집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물을 떠줬더니 그 본인 자기가 하신 저를 보더니 제 운명을 예고했어요. 그 점쟁이 말이 얘는 40을 못 넘길 거다. 40살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걸 믿고 계셨어요. 믿어서 정말로 믿어서 제가 40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저한테 날마다 전화하는 거 뭐 하면 돼. 지금은 치매가 오셔서 전화를 못 해요. 지금 어머니 잔소리가 그리운데 어머니가 이제 신문 보시고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너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 서쪽으로 가지 마라.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믿었어요. 그 예언을. 그래서 내가 40을 못 넘기지 않을까 싶어서 40 되기 전까지 신나게 살아야지 실컷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야지. 그래서 제가 서시집 팔아서 번 돈을 다 탕진했어요. 술값과 술집 가는 택시값과 또 왕복 택시값, 모범 택시도 많이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걸로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가 뭔 얘기하다 거기로 빠졌어요. 요절한다. 그래서 요절에 대한 약간의 그 환상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이미 50을 넘겨서 지금 죽어도 요절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래서 보들레르가 죽은 뒤에 파리의 오울이라는 그 산문 시집이 발행되었어. 이제 여기 지금 그래서 그 산문 시집 서문에 보들레르 시인 자신이 산문 시를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주 길어요. 율동과 아분이 없지만 음악적이며 영혼의 서정적 억양과 환상의 파도와 의식의 도약에 적합한 유연성과 융통성을 겸비한 시적 산문의 기적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산문시를 진술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친구여 말해보아라.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누이나 형제? 나에겐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형제도 없어. 친구들은 당신은 오늘날까지 내가 그 의미조차 모르는 말을 하고 있구려. 조국은 그게 어느 위도 아래 위치하는지도 모르오. 미인은 불멸의 여신이라면 기꺼이 사랑하겠소만 돈은 어떤가? 당신이 신을 싫어하듯 나는 그것을 싫어하오. 그렇군.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느냐? 불가사의의 이방인이여. 차라리 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자들의 영혼이요, 내가 찬양했던 자들의 영혼이요, 나를 강하게 해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세상의 허위와 썩은 공기로부터 멀게 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여, 나의 신이여.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며 내가 경멸하는 자들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해 줄 아름다운 시 몇 편을 쓰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시인데 굉장히 오만한 시이죠.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보들레르가. 근데 그의 그 오만함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훌륭한 시를 썼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들레르가 처음으로 시행을 무시하고 길게, 이거 지금 산문이잖아요. 행배치 안 하고 쓰면서 산문시라는 이제 영역이 새로운 시인들한테 열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러시아의 뚜르게네프라든가 여러 명의 시인들이 산문시를 시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가장 뛰어난 산문시는 김기림 선생님, 그 납북되었던 김기림의 길이라는 시인데 원래 이 길은 산문으로 발표됐어요. 1936년에
도광이라는 잡지에 발표했는데 에세이 성탁을 갖고 썼는데 너무 그 이상문이 시처럼 유려하고 짧고 긴장시키고 리듬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막 외우면서 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와 산문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어요. 시인이 이걸 시라고 말하면 시인 거예요. 또 시인이 혹은 산문이라고 발표해도 사람들이 시를 받아들이면 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저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폭 자주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낳은 아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이상으로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